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 이렇게 들으러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년 만에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자유학년제였다가 자유학기제로 바뀌었는데 이제 1학기는 그대로 자유학기제가 진행이 될 거고 이제 2학기부터 시험을 볼 건데 그 시험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마인드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저희 이제 선생님께서 대치에서 경력이 한 15년, 16년 이상 되게 되신 정말 프로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험에 녹아져 있는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의 장승일 강사입니다. 간단한 제 양력이고요. 네, 강의는 올해 18년 차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대치의 한 학원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1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학원을 여러 곳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한 학원에서만 12년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매년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을 새롭게 매년 제가 만나요. 보통 이제 제가 근무했던 학원은 초등학생이 한 400명 정도 있는 학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은 받지를 않아요. 다 졸업을 시킵니다. 더 이상 수학을 배울 게 없기 때문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 고등 수학을 배울 때 이제 저랑 만나게 돼요. 그 전에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초등, 중등 내용을 공부를 하다가 고등 수학을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매년 그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을 10년 이상 꾸준히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대학을 가겠다도 사실 예측도 되기는 해요. 미래를 함부로 예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게 공부하던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력을 살려서 이번에 이제 제가 저희 메이저 학원에 오게 됐고요. 메이저 학원에 온 지는 2달 됐네요. 2달. 올해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사실은 겨울방학 때부터 같이 공부를 해야 더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저는 한 2달 정도밖에 대비를 하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히 원천중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다 잘 본 편이어서 원래 잘하던 아이들은 뭐 다 맞거나 1개 정도 틀리고 평소에 연습할 때 막 5개, 8개씩 틀리던 아이들도 다 3개 이내로 지금 틀려서 지금 만족해 하면서 학원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아니에요. 학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학교 선생님을 사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저희는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년 6학년에서 중1 올라가는 학생들을 새로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학교가 바뀌고 기존의 친구들이 많이 사라졌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뭔가 마음가짐도 새롭게 먹으면서 이제 나 열심히 해봐야지 중학생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한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그 방법을 잘 따라해요. 제가 제시한 방법을. 그 친구들은 거의 다 대치해서 전교 1등을 합니다. 어쩌다 전교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해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기를 합니다. 중간에. 그 방법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지. 사실 공부랑 시험이 같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우리는 보통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편인데 결과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공부라는 영역은 굉장히 넓고 그 중에 시험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는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시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이라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노하우로 알려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시켜서 그냥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이 없죠, 아직 아이들이. 그러다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명문대라는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알고 있는 대학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부해서 그 대학을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좋은 회사를 취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변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요. 좋은 회사 가서 뭐 할 건데, 돈을 많이 벌어야죠. 아이들의 대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벌려고 그럽니다. 돈 벌려고. 돈이 중요하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있나 봐요. 사실 돈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이제 돈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부각되니까 벌써 아이들부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자기를 좀 꾸밀 줄 아는 학생들은 이제 5번째처럼 대답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공부를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 너가 그러면 갖고 싶은 직업이 뭔데? 의사요. 그 의사 돼서 뭐 할 건데? 돈 벌어야죠. 똑같아요. 아이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요. 사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부를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커왔고 공부를 해야 성공한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실제로 원천중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작년과 재작년 원천중학교 학생들 수학 점수입니다. 전교생 한 학년에 40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점수는 수학 75점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수행평가까지 합산이 된 점수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점수를 잘 받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 지필고사는 한 70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점 넘으면 A등급을 받고 이건 학기별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다 합치면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게 되면 A등급. 근데 보시면 A등급이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B등급은 이제 80점 이상이죠. A와 B를 합치면 이미 이 두 등급으로 55%예요. 평균 점수는 75점밖에 안 되는데 80점 넘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죠.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위로는 100점이 상한이지만 아래로는 20점, 10점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 점수보다 높은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평균 점수 정도 나왔네 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 평균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더 떨어진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A, B면은 잘했다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55% 중에서 실제로 명문대에 진학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거두는 학생들은 5% 정도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교생 400명 중에 20명 정도만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대학, 학생이 원하고자 했던 목표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지역의 학생들은 재수의 비율이 거의 또 70% 정도 되죠.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재도전하는 거예요. 재수, 삼수. 나중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면은 너무 후회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선배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그 재수할 거 좀 1년 먼저 공부 시작했으면 2년 먼저 공부 시작했으면 그러면 재수 안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어느 정도냐면 대치에서 3학년, 4학년 때 중등 과정이 거의 끝납니다. 5, 6학년이면 고등 과정을 시작을 해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고등 수학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가끔 있죠. 100명 중에 1명도 아니고요. 거의 1000명 중에 1명. 중학교 여러 개 다 합쳐놓고 그 중에 딱 1명 정도는 그렇게 공부를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누구도 하고 막 하니까 이 아이들의 자존감 문제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쟤 나보다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애인데 쟤는 벌써 수학 저만큼 공부했대. 그러면 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이제 선행을 빨리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또 공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어의 가장 첫 부분이죠. 네, 공부 그 자체의 즐거움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단순히 시험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딱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공부는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공부의 순수한 즐거움을 알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실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요즘 공부를 하냐면요. 어머님들 이제 수학을 다 하시니까 딱 보셔도 어느 공간에서 하는 공부가 가장 중요한지 눈에 들어오시겠죠? 하루 중에서 보통 6교시, 7교시 하니까 점심시간도 포함하고 쉬는 시간 포함하면 거의 8시간 가까이를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알거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모니터를 이렇게 틀어놓고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다 다른 짓을 합니다. 수업을 안 들어요. 설명을 듣지 않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들도 그 툴이 좀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어떤 좀 연세가 많으신 과학 선생님은 마우스로 이렇게 막 글씨를 쓰세요. 되게 어렵잖아요. 삐뚤삐뚤. 그 모니터에 마우스로 써진 글씨가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읽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설명을 들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2, 3년을 지낸 아이들이 학습 공백이 얼마나 심하냐면 설명을 해주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다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극상위권의 몇 명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은 오래 듣는 거를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펴고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대부분을 학원 수업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시험을 준비를 시켜보면 국영수는 잘해요. 학원을 다니니까. 근데 암기 과목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시험 직전에 책 펴놓고 막 밤새 외우는 거예요. 새벽 늦게까지 점수를 잘 받고 싶어서. 근데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니까 잘 외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암기 과목이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상담을 옵니다. 우리 아이는 영어 수학은 잘하는 편인데 암기가 좀 부족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학이나 영어도 암기가 안 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학, 영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암기의 능력이 이미 있는 건데 암기 과목 점수가 낮았다? 그거는 근데 공부를 그럼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험 준비도 했어요.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이 우리 아이는 암기를 좀 잘 못하나 보다.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암기 능력이 좀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그냥 학교 수업을 안 들은 겁니다. 그냥 노베이스인 상태로 자기 혼자 책 펴놓고 외우려고 하니까 집중도 잘 안 돼요. 한 2, 30분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집에서 나는 학원 갔다 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학원 숙제 다 했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놀아요. 이건 숙제를 한 거지 사실 공부를 한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모르고. 그래서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 저는 정답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수업 내용이 그대로 문제에 출제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건너뛰고 다른 거 집중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듣지도 않고 이거 어렵네 하고 그것만 계속 시험 전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 자기는 답답하겠죠. 시험에 막상 나오지도 내가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왔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사실 학원과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월 달에는 학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수업을 많이 못 나가요. 그럼 이제 4월 달에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을 나가신단 말이죠. 그 기간만 잘 들었어도 시험 전에 한두 시간, 3시간 복습을 하면 충분히 학교 시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은 영수는 학원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쉬우니까.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그냥 재미없어서 그냥 또 안 들어요.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게 강의하시는 분이면은 그나마 좀 듣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듣는 첫 번째 조건은 좀 무서운 선생님이면 좀 잘 듣습니다. 안 무서우면은 안 들어요, 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 너희들한테 문제를 내는 사람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너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도 학교이고, 여기에서 공부를 안 하면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제 기준으로 전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까지 쫓아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크를 하죠. 뭘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어입니다.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국어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수학 강사 18년 차지만 단 한 번도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고등학교 국어 자습서입니다. 교과서랑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자습서인데요. 중학생도 이제 똑같은 이런 교재들이 다 있어요. 일주일에 중학생은 국어 수업이 4번 들었어요. 4단이니까. 그 4번의 수업을 듣고 일반적인 공부를 한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주말에 이제 복습을 합니다. 평일에는 영수학원을 다니기가 바쁘고 대부분 국어학원들이 주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말에 국어학원도 갔다 오고 국어 숙제도 하고 국어 복습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어는 지문이 길잖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학교에서 수업 나가는 게 교과서 한두 장 정도 분량이지만 이제 4번 수업을 나가면은 거의 10장 가까이의 수업을 나갔는데 그걸 주말에 복습을 하게 되면 그 10장에 가까운 지문을 다시 2번 정도 읽어봐야 되고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봐야 되고 이러면 거의 2-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어를 복습을 하는데 주말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학교에서 이제 국어 시간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까지 쉬는 시간 10분의 여유가 있는데 그때 재빨리 이 자습서를 탁 피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자습서는 왼쪽에는 교과서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확인 문제가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있어요. 한 시간에 한두 페이지, 많으면 3페이지 정도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봐야 뭐 10문제 정도입니다. 근데 방금까지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방금까지 계속 선생님하고 떠들었던 내용이라서. 그래서 문제를 바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를 시켜보면은 다 푸는데 한 2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5분 이상 걸리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10문제 정도 풀고 틀린 것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험 전에 본인이 틀렸던 문제만 다시 복습을 하면 돼요.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요. 안 배워도 맞출 수 있어요. 이미 국어적인 생각이 잘 되어 있는 거니까. 대부분 틀리는 문제는 틀리기 전까지도 학생들이 자기가 틀렸다고 상상을 못해요.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데?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국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당연히 다 국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문적인 영역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문제를 풀려면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국어는 그 지문이 너무 길단 말이죠. 그런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대부분의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 참고서를 기준으로, 자습서를 기준으로 수업을 또 하시기 때문에 물론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부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촌중도 약간 부교재를 사용하는 국어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참고서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거의 시험 준비와 비슷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시간적인 효과.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4번이면은 주말에 2-3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학생들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따로따로 물어보면 다양한데 어쨌든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두 번째가 더 큰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수업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을 안 들으면 쉬는 시간에 이걸 펴봐야 어차피 또 못 풀어요. 다시 지문을 또 읽어봐야 됩니다. 그럼 공부에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하는 이유가.
수업을 잘 듣는 훈련이 돼요. 자연스럽게. 국어 과목에서. 이게 다른 과목으로 번집니다. 엄청나요. 처음에는 국어 수업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국어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국어 점수가 잘 나오면은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처음에는 전 과목을 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엄두가 안 나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 과목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국어가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국어에서 이 공부 습관이 2달 걸립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2달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3월달 딱 계약해서 3, 4월 2달 하고 중간고사 딱 보고 성적 나오고 그럼 그다음부터 자신감이 붙어서 기말고사에 이제 다른 과목도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상위권에 딱 올라가면 졸업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니까. 이거를 안 하는 학생들은 이제 자기만의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강의 경력 18년 차인데 아무리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주말에 그 남는 2시간을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본인 취미 생활을 해도 되고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가족 여행을 가도 되고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다른 과목으로 번지면 다음 시간이 과학인데 과학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하고 잠깐 펴보면 됩니다. 1분 이렇게 스캔 그냥 빨리 이런 게 나왔었구나.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 또 더 수업 이해가 잘 돼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오늘은 뭐 나오지? 이것도 그냥 잠깐 보면 됩니다. 뭐 대단히 예습 복습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빠르게 확인해보고 오늘 뭐가 나오는지 관심 정도 가져주면 그러면 또 수업을 잘 듣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본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대충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알차게 구성된 수업을 하실 거고 이거를 여러 반을 돌아가면서 계속 같은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수업의 질도 상당히 높단 말이죠. 심지어 거기서 시험 문제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잘 들으면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직접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봐야 안 듣습니다, 애들은. 근데 이제 수학학원에서 저랑 좀 친해진 상태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되게 잘해주거든요. 저는 혼도 안 내요. 화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저희 원장님도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시고 그 아이들이 저희 말을 잘 듣는 편인데 이렇게 해보자 해서 따라한 아이들은 거의 다 이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과학, 사회, 어차피 영어, 수학은 사실 학원이 좀 더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뭐 세계 최강이 아니라 거의 우주 최강이기 때문에 공교육도 세계 최강이긴 해요. 우리나라도 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예산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교육도 훌륭하지만 사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어서 영어, 수학은 그래도 아직은 사교육에 좀 의지 안 하면은 뭔가 개인의 또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학원을 안 다니고도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무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이제 학원에서 영어나 수학이나 뭐 선행을 워낙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영어가 튼튼한 상태에서 국어를 잡게 되면요. 일단 그래서 국어를 잡으려면 이것도 처음에는 많이 틀립니다. 처음 해봤으니까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많이 틀리고 적게 틀리고의 그 시작 위치의 차이는 그동안 얼마나 독서를 많이 했는가. 그래서 초등학년한테는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사실 독서고요. 만약에 우리 애가 너무 공부하는 게 싫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안 하려고 하더라도 독서 하나만은 꼭 붙잡고 계셔라. 이게 초등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중1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 교복만 입고 있지 그냥 한 살 더 먹은 초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시험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고 그러면 너 그렇게 다 하기 싫고 힘들면은 그냥 책이라도 많이 읽어라. 이거 하나만 꼭 유지하고 있으면은 공부를 시작할 때 스타트가 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책마저도 안 읽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중3 때까지 책만 읽어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시키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정 아이가 하기 싫어하면은 그렇게라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면서 소개를 해주면은 처음에 이게 벌써 눈빛이 딱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이렇게 싹 감싸지면서
사람이 주변에 뭐 후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려는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태도가 바뀝니다. 이게 친구들도 느껴요. 옆 친구들도.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아이를 안 건드립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게 놔둬요. 그렇지 않고 막 쉬는 시간에 떠들고 자기들끼리 막 몰려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시도조차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안 된대. 아, 나는 친구랑 이거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저희가 인생 살아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안 중요해요, 별로. 중고등학교 때 친구 뭐 나중에 같은 대학이나 가겠습니까? 만날 시간이나 있겠어요? 아, 거의 못 만납니다. 비슷한 직종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 게 즐거워서 붙어 다니는 거지 1년만 지나도 다른 반대도 벌써 안 만날 텐데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친구를 깊게 사귀지 말고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너한테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편인데 이것도 듣는 아이들만 듣고 안 듣는 아이들은 맨날 친구들하고 붙어 다니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저희가 학교까지 찾아가서 태도를 뜯어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제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 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최상위권과 그냥 상위권의 차이점이 발견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과를 내기 위한 공부. 국어가 왜 애매하냐면 어떤 때는 1등급이 나오고 어떤 때는 2등급이 나오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안정적으로 계속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평범한 이제 수학 문제입니다. 현재 딸과 어머니 나이의 합은 56살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 쭉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식을 쓰고 계산을 하고 답을 구해요. 근데 읽기 능력을 각성한 친구들, 이 꼭 수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문학이라든지 비문학이라든지 어떤 지문,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첫 문장을 보고 고민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접하는 글들은 추문이 없잖아요.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 쓴 좋은 글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의 첫 문장이 엉터리일 리가 없습니다. 대충 썼을 리가 없어요. 그 많은 문장 중에서도 첫 문장에 가장 많은 공을 기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부터 확 주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 글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첫 문장에 신경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문장을 대해야 되냐면 왜 이 문장을 처음에 썼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떠올라야 돼요. 다음 줄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현재 딸과 어머니의 나이의 합은 56살이다. 자, 딸과 어머니가 등장했고요. 나이를 둘이 합쳤더니 56살. 아,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또 나이를 비교하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정말 나오나? 하고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6년 후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보다 2살 적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엄마와 딸은 똑같이 1살씩 먹는다는 거죠. 엄마는 애들은요, 자기만 나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다 멈춰 있고 나만 계속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식을 세워보면은 16년 후 자기 나이는 더하고요, 엄마 나이는 안 더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냥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기만 나이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나이를 비교하는 또 다른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나이를 이제 알 수 있겠죠. 2가지 정보가 나왔고요. 딸의 나이도 모르고 엄마의 나이도 몰랐지만 2가지 정보를 준 순간 우리는 2개의 값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물어볼 건데 내가 뭐 물어보더라도 내가 다 맞춰줄 거야. 그랬더니 또 지금 딸의 나이가 아니고 2년 후 딸의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한번 문제를 좀 더 비틀은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2살 더하면 되겠죠. 공부에 탁월한 친구들은, 공부에 각성한 친구들, 특히 읽기에 각성한 친구들은 이 문장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자, 이미 아인슈타인 선생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답니다. 자기는 문제를 풀 때 1시간이 있다면
답을 구하는 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왜 이 문제가 만들어졌고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며 여기에 무슨 내용들이 숨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온통 나는 시간을 다 쓰다가 더 이상 이제 생각해낼 게 없을 때 그때 그냥 답을 툭 구하고 마는 겁니다.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계산 문제를 아주 많이 풀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그 계산을 딱 맞출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미국의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증명만 하고 그냥 끝냅니다. 공식을 외우지도 않아요, 잘. 시험 문제도 그냥 증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증명도 처음에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수학은 선생님이 공식을 한번 쫙 증명한 다음에 자, 됐지? 알았지? 공식 외우세요?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비슷한 유형을 비꼬아가지고 아까처럼 딸의 나이 물어보면 되는데 2년 후 딸의 나이, 작년에 딸의 나이 이렇게 막 문제를 계속 비틀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고민하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수학은. 그래서 공부가 사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단이 아닐 텐데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생에서 내가 맞닥뜨린 어떤 부분을 고민할 때 A라는 방법이 옳을지 B라는 방법이 옳을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사실 정답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단순히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사실 저는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대치동에서 제가 경험한 학부모님 중에서 인상에 남는 학부모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아들, 딸 3남매를 키워요. 아들 하나, 딸 둘 키우는데 3명 다 이제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큰아들이 처음으로 중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는 시험 대비를 시켜주지 마세요. 다른 아이는 뭐 학부모님들이 원하실 테니까 내신 대비 뭐 주말에 불러서 뭐 하고 기출문제 풀고 뭐 이렇게 오답풀이하고 좋은데 우리 아이는 절대 시켜주지 마세요. 그냥 혼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느껴보고 깨닫고 아 내가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는데 좋지 않구나. 다음에는 또 이런 방법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방법을 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머리도 나쁘지 않아요. 똑똑한 아이인데 중학교 시험을 처음에 그렇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동생은 2살 어린 여동생인데 강남에서 거의 원탑이에요, 실력이. 그래서 2년 수학 선행을 따라잡았어요. 이 남학생은 한 2년 정도 선행을 했고 자기 여동생은 4년 선행, 5년 선행을 하면서 내 동생이 나보다 2살이 어린데 나보다 수학을 잘하니까 자괴감에 빠진 거죠, 얘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모 집으로. 네. 방학 때 이모 집에서 나는 이제 동생들이랑 못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뒤에서 어머니께서 잘 케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전교 1등을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문대 중에 한 군데에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여동생들도 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다 대학을 잘 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어머님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이 시험 대비 시켜주지 마세요. 절대 시켜주지 마세요. 그분도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고 그 본인만의 교육 철학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럼 학원에는 왜 보내냐? 본인도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으니 그나마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학원을 찾다 보니까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저는 정말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학부모님은 그 아이도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을 하고 지금 고3이에요. 지금 고3인데 강남의 모 여고에서 내신이 지금 1.2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면 이제 메이저 의대를 노릴 수 있는 성적인데 그 어머님하고 제가 상담했던 내용은 없어요. 상담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는 이미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미 내 손을 떠났다. 그냥 자기가 혼자 계획 세우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요. 숙제를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몇 명은 해오고 몇 명은 안 해왔어요. 그 반에서 한 중간 정도 성적입니다. 테스트를 보면. 당연히 중간밖에 안 나오죠. 숙제를 안 했으니까.
그 숙제 한 부분에서 문제를 냈는데 그걸 안 풀어왔어요. 왜 안 했니? 그럼 다른 것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안 했어요. 이 모습이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일관됩니다. 자기가 어느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공부가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럼 그 학생이 그 숙제를 안 하고 놀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자기한테 필요한 다른 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게 더 부족하고 이 부분을 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하다가 학원 숙제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학원 선생님이 막 혼을 내거나 부모님한테 이르거나 막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안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가 그걸 하고 싶으니 그럼 그거 해라. 다음에 그럼 선생님이 좀 숙제 줄여줄게. 너는 좀 하지 마. 이렇게 따로 얘기해서. 근데 그런 작업을 어머님은 이미 초등 저학년 때부터 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이를 이쪽 길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는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아이들 결국에는 좋은 길로 다 이렇게 와요.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미련한 길, 막 삥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걸 자기가 경험해보고 느끼면은 이 방법이 좋지 않구나.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거를 중학교 때 경험을 시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내신 대비를 통해서. 고등 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대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막 연습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시험 해볼 시간이 없어요. 중학교 시험은 시험 결과에 연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 그거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세게도 좀 시켜보시고 한 번은 또 그렇게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끼고 이거 했냐.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가만히 한번 어떻게 하는지 또 구경도 해보시고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아이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일찍 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꾸 무언가를 더 해주시려고 해요. 그게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역효과가 더 많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해 주시는 게 더 좋다. 이게 이제 저의 경험담이고요. 자, 아까 문제가 그냥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 돼요. 이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 저는 이 문제에서도 사실 약간 철학 같은 게 느껴집니다. 나이 구하는 문제, 뭐 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처음으로 출제한 사람이 왜 굳이 나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결국 사람 다 똑같이 나이 먹는 거고 엄마랑 딸 같이 늙어가서 나중에는 같은 친구 관계로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뒤에 문장은 없지만 만약에 더 계속 문장을 써야 한다면 뭔가 좀 문학처럼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면은 저는 마지막에 그런 문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내용을 전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글을 접할 때 다음 내용에 뭔가 나올지 상상하면서 근데 그 다음 내용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또 너무 신선해. 그럼 또 그 글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역시 나의 분석과 예상은 정확해. 뭐 이러면서 글을 접하면은 글을 읽는 게 훨씬 재밌고요. 그때 되면은 문제를 푸는 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 새로운 글을 읽고 싶어져요. 이 사람은 그럼 뭐라고 하지? 저 사람은 또 뭐라고 썼을까? 글을 쓰는 사람들, 책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본인의 경험이 섞인 이야기를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으면은 내 인생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잘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책 쓴 사람 중에서 나는 10대 때 포기했고 20대 때 다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글로 쓰지 않을 거잖아요. 뭔가 자기도 좀 자랑할 거리가 있으니까 내세울 게 있으니까 글을 썼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노력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진다는 거죠. 글을 많이 읽다 보면. 그래서 당장 시험을 내가 못 봤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음에 더 잘해야지.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되게 시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공부한 거를 결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시험밖에 없으니까 빨리 다음 시험 또 봤으면 좋겠다. 이번 시험은 잘 못 봤는데 필요 없어. 다음에 나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진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자,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이 정도의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저만큼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우리의 그냥 재밌게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주말에 잘 지내고 이런 거에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절대 빠른 진도가 아니고요. 평균적인 진도입니다. 1등, 2등의 진도가 아니에요. 한 3, 4, 5등 하는 친구들, 반에서 3, 4, 5등 하는 친구들의 진도인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냐면 저희 학원에도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2학년인데 여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2학년인데 여기를 이미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3학년들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학년인데 아직 다른 1학년들처럼 좀 진도가 느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놀랍게도 학교 성적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요. 현재 중2인데 여기를 공부하는 이 수2, 수원 수2 이걸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맞거나 뭐 실수를 하나 정도 틀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워낙 많은 양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은 너무 우스운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없어요. 실수로 틀리지만 않으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1 정도 이제 고등수학 이제 막 공부한 친구들은 고등수학도 사실 어려운 거죠. 중학교 1, 2학년이 고등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어려운 건데 요즘 트렌드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아이들도 막 다 선행에 휩쓸려 가지고 초등 때부터 막 진행을 했다 보니까 현재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막 수학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은 계산에도 좀 허점이 있고 모르는 것도 가끔 한두 개씩 있고 해서 한 3문제 정도 틀립니다. 3개, 2개, 1개 뭐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저희도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서 이 아이가 이 정도 점수를 맞고 싶어 하면은 그럼 여기까지는 좀 공부를 시켜놔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냥 저희가 참고용으로 하는 거고 진도는 학생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6개월 만에 3년 진도를 다 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1년 내내 한 학기만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의 장점은 1대1 개별이라서 이거를 개인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아이가 공부하려는 그 의지가 생겼을 때 그때 그걸 딱 바로 눈치를 채주고 그때 잘 달래가면서 땡기면은 그러면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제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그리고 끝까지 고3 끝까지 대학 갈 때까지 신경 쓰면 좋겠다 싶은 제가 그런 부분을 적어 놓은 건데요. 공부를 어쨌든 결국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일단 우리 아이가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어머니들도 촉이 좋으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친 사귀는지 아닌지, 남학생들은 게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모르시면 안 돼요, 어머니들께서. 밤에 잠 안 자고 막 놀아요, 애들. 많습니다,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이야기를 잘 터놓는 편인지 아니면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대화가 좀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잘 들어주셔야 되고 이게 사실 학원에서 제가 다 학생들한테 저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아이가 뭔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사실 막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살짝 바꾸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딱 칭찬을 해주면은 아이는 그거에 신이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씩 계속 바꿔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하나 하려고 했는데 뭐 그거 성에다 그거 하다가 말겠지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걔는 정말로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바로 칭찬을 딱 해주셔야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 공치사는 안 통해요. 애들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정말로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칭찬을 해주는 건지 아이들이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요거를 잘 해주시면은 또 아이들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네 번째, 저 졸업생들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면서 제가 이제 물어보면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니? 하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끝까지 믿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을 때도 잘할 수 야, 너 정도면 당연히 잘할 수 있지. 너 정도면 여기 이 정도 해야지. 사실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거기 대학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그랬더니 정말로 갑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표가 서울대인데 네가 무슨 서울대야 못 가지. 하지만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어줬더니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연고대를 갑니다. 그럼 만족하면서 다녀요. 목표가 서울대는 아니잖아요. 대학이 최종 목표가 아니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고 하는 것을 나중에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께서도 계속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안 믿어주면요, 아무 편도 없어요. 아이는 결국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끝까지 믿어주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잘 믿어주시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같니?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같니? 뭐 엄마요, 뭐 아빠요. 아빠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엄마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잘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부모님의 손을 떠난 아이들,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같니? 물어보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구분이 없어요. 두 분을 다 똑같이 존경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일 거예요. 분명히 한 명을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기습적으로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는 학생이 가끔 있습니다.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 같니? 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랑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와 싸우지 마시고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시고 긍정적인 작은 변화 정확하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공부해라 마라 뭐 숙제했니 어쨌니 이런 말씀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아이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18년 강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네, 너무 많은 것을 하시려 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그래서 학교 시험도 부담을 갖고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너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렴. 그리고 그 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도 비판하실 필요 없어요. 아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럼 다음에 어떻게 뭘 바꾸는 게 좋을지 또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시면은 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누가 와서 가르치려고 해도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중학교 기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도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잘 컸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우리가 좀 간섭도 좀 많이 하고 참견도 좀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때랑 뭐 저랑 지금 어머님들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랑 지금 아이들이랑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많이 달라요. 저만 해도 부모님과 아이, 자녀의 관계는 그냥 말을 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되게 사회적으로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당연히 난 공부해야 되는 줄 되게 알고 하고 놀지 마 그러면 노는 것도 안 되는 건지 알고 되게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사회 분위기도 되게 많이 달라져서 어머님들도 이제 자녀분한테 되게 잘 해주고 인정도 되게 많이 해주고 친구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 막 권위를 내세워서 이야기한다고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많은 분위기와 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많이 어머님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희 학원은 그래서 먼저 나왔네요. 저는 이제 고려대 수학과 나와서 계속 졸업하자마자 강사 생활 쭉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15년, 16년째 학생들 쭉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같이 드린 그 학원 안내문인데요. 제가 이제 학원 할 때 되게 문구 하나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지은 건데 되게 가볍게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 번쯤 한번 봐주셨어 해갖고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학원인데 저희 학원의 이제 색깔을 그냥 딱 3가지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저희는 좀 학습량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준다지 그냥 놀게 냅둔다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랑은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에 등원하면은 5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 일주일에 2번씩 등원을 하면 그 공부량도 되게 적질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이외에 와서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해서 학습량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그래도 하기를 기대하는 숙제량으로 주기 때문에 좀 적은 학습량이 아니라 좀 많이 시키는 수학학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2시간 30분 동안은 담임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하고 나머지 2시간 30분은 여기 이태영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돼요. 이 시험을 보는 거는 왜 보는지 뒤에서도 한번 어떻게 보는지도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저희 학원만에 엄청 크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테스트를 직접 많이 보면서 평가하고 진도와 성취도를 체크하는 학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대1 개별 맞춤 수학 학원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저희 학원 색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빡세다 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대1 수업을 2시간 30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여기서의 오는 학습 부담이 적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규 상담 되게 많이 해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어머님들이 그래도 4시간, 5시간이 되게 많이 힘든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의 좀 각오를 가지고 오는 게 학원에 좀 더 적응하기엔 많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라고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업 시간과 이제 끝나고 나서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보는 거는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난원,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다 세분화를 쭉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보냐면 숙제를 해온 단원을 기본적으로 테스트 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정만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수학상을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월요일날 배운 거를 당연히 월요일날 숙제를 뭐 월, 화, 수 이렇게 해왔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 학원에 등원하면 월요일날 숙제 해왔던 부분을 한 번 더 테스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로도 한 번 더 하고 시험도 한 번 더 봐서 정말 잘 이해했는지 그냥 숙제 환경에서 뭐 앞에 개념도 막 봐가면서 풀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하니까 테스트로 정말 정확하게 성취도를 더블 체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학상을 하면서 3학년 1학기 거를 복습한다거나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숙제 나가는 건 주로 수학상,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는 3학년 1학기 거 복습. 그래서 두 과정을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각각 보게 되고요. 보통 문제는 한 15문제 정도가 되고 좀 많이 푸는 학생들은 한 4개,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오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나면은 그러니까 취약 단원, 취약 유형들이 다 저희가 전산화처럼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계속 틀린 문제들만 계속 다시 반복시키는 오답 테스트까지 이제 완료를 하고 있어요. 저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저희 테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면 오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포스트잇 하나하나 다 붙여가면서 오답을 하는지 꼭 다 확인을 합니다. 일단 오답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하면은 그냥 다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일로 항상 만들어줘서 학생들이 틀린 거 한 번 더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오답이 내가 틀린 기억을 갖고 있으면은 다음에 똑같은 문제 풀었을 때 똑같이 틀리니까 항상 오답이 정말 꼼꼼하게 되는 테스트를 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거부터 그다음에 미적분, 기하까지 다 모든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면 이렇게 성취도들이 눈에 좀 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뭐 잘 풀어서 항상 맞았던 문제 이런 유형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틀렸다라는 유형처럼 한눈에 잘 보여서 학생이 좀 취약 단원들을 되게 판단하기가 되게 쉽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주일치 동안 테스트를 쭉 풀죠. 그러면 보통 학생마다 많으면 한 8개, 10개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테스트들 중에서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오답 시스템으로 계속 오답을 재관리를 하면서 빈 구멍을 항상 채워가는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뭐 테스트를 볼 때에도 그냥 막 풀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항상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저희 어제 바로 해놓은 건데 뭐 이런 미적분 실력 12-B라는 걸 이때 풀어서 이때까지 시간을 종료했다. 뭐 항상 이게 테스트 실장님이 시간 관리를 항상 해주셔서 내가 이때 하고 이때 풀었으면 몇 문제 얼마나 걸렸구나라는 거를 학생 스스로도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담임 선생님도 보면서 이 학생이 좀 더 빨리 풀고 있구나 아니면 너무 느리구나라는 걸 항상 체크를 하고 테스트 이 관리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같은 경우도 좌석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데 앉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 좌석표를 만들어 놔서 오늘은 내가 여기 앉아서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좌석표를 다 만들어 놓고, 좌석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 학생이 없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재자 관리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관리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테스트를 정말 많이 보는 학원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1대1 개별 맞춤 수업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의 수업이 다 가능한 선생님들로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엄청 장점인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한 6년, 7년 전에만 해도 그냥 고등 단과에서 많이 판서식만 많이 수업을 했었는데, 고등 것만 막 수업을 하다 보면 중등 학생들이 뭘 하고 왔는지에 별로 관심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왜 이걸 모르고 오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중등도 똑같았겠죠. 중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땐 이게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중등에만 충실하게만 가르치는 건데, 저는 이제 같은 중등을 수업하더라도 이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연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가르치면 훨씬 더 큰 긴 계획을 세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 수업 가능한 학원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중등 따로 고등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가장 필요한 진도 계획을 좀 같이 세워요. 그래서 그냥 되게 막연하게 다 같이 뭐 이번 학기는 뭐 다음 학기는 뭐 이게 아니라 학생별로 개별 계획을 각각 세우는 게 또 이제 개별 맞춤 수업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학생이 되게 좀 잘하고 있다, 성취도가 괜찮다 그러면 진도가 되게 많이 빠르게 나가요. 아까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한 6개월 만에 한 두세 과정 이상 훨씬 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서 진도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최상위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하위권도 있겠죠. 하위권 같은 학생들은 사실상 막 한 4개월, 5개월 동안 한 과정을 겨우겨우 하기는 하죠. 딱 현행을 겨우겨우 따라가지만 절대 그 현행에서는 구멍이 그래도 최소한 덜 생기게 학생별로 맞는 진도 계획을 같이 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솔루션 및 진도 커리큘럼을 좀 세우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개별 맞춤 수업이라고 하면 진도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사실이고, 제가 이제 진도 커리큘럼을 좀 어머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면은 알려드리거든요. 뭐 한 1년치, 좀 길면 한 1년 반치를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사실 1년 반 이상 넘어가는 계획이 100% 수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상 알려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시면 이렇게 같이 알려드리기는 하고, 그래도 올해는 이런 공부를 할 거다라는 대략적인 큰 계략을 알려드려서 좀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데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개별로 1대1로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선생님과 학생이 이제 멘토 멘티처럼 좀 더 가까워져요. 그렇게 가까워져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수학이 아닌 다른 공부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봐라는 것도 충분히 말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는 1대1 개별 맞춤 수학 학원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학생 교재로 각각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만드는 교재로 사용을 하고, 보통 수업 교재는 시중에 있는 교재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도 학생의 실력에 맞는 난이도의 교재를 추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일반적인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정석 플러스 센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고요. 만약에 중학교 좀 1, 2학년 좀 어려워한다, 고등 수학을 하기에, 그러면 좀 개념 원리로 좀 낮추던가 아니면 센을 RPM으로 낮추던가 하는 해서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중등이나 고등 이렇게 워크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워크북을 풀리고 나면 당연하겠지만 틀린 문제들만 똑같이 모아서 계속 또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번 2학년 시험에서도 이렇게 많이 시켜서 결과가 되게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적중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저 발표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게 보면 막 저희 모의평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파이널처럼 보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 문제 빼고는 되게 똑같은 문제들이 되게 다 많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문제 똑같이 풀고 숫자만 바뀐 문제들 계속 많이 반복을 하면서 좀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많이 대비시키면 확실히 엄청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도 이번에 조금 다행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을 2개 다 맞게 해줘갖고 다행히 100점이 그래도 많이 나와서 정말 내신 대비 이렇게 좀 꼼꼼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원천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요. 보통 기출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되게 많아요. 네, 바로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이 아니라 2년치, 3년치 이전의 기출에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중학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18년도 이전 기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14년도 기출부터 쭉 같이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같이 풀리면서 예상 문제 좀 많이 만들면서 내신 대비를 좀 더 같이 시키면은 사실 이제 시험 보는 요령을 좀 더 익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도 같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월 말에 항상 이렇게 보내드려요.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래서 뭐 이 학생이 어떤 과정에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떤 테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계획이었고 다음 달은 어떤 거 계획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좀 공부의 전반적인 평가를 같이 알려드리고 항상 이렇게 월간 학습 보고서를 같이 보내드려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좀 놓치지 않게 많이 참고하시는 자료를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 또 이것도 되게 큰 아이덴티티인데 공부일기라는 걸 항상 작성을 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수업이 다 끝나고 5시간 끝나고 나서 귀가하기 전에 적거든요. 오늘 내가 뭘 공부했는지 한 번 더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효과가 정말 되게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딱 배우자마자 적은 건 사실 외운 거를 거의 받아쓰기처럼 적는 건데 내가 오늘 수업을 쭉 다 하고 수업이 딱 끝나기 전에 책 덮고 적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적다 보면 내가 오늘 뭘 배웠지를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리마인드도 하게 되고 거기도 못 적으면 내가 이걸 까먹었구나 다시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항상 공부일기를 항상 적게 하고 오늘에 대한 학습 평가도 스스로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잘한 건 내가 잘했다 못한 건 좀 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평가도 하는 공부일기도 같이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생이 귀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어떤 거 했고 숙제는 어떤 거고 숙제 평가와 테스트 점수들은 이렇다. 그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당일 수업 시간에 대한 코멘트를 같이 한 번 더 드리고 공부일기 찍었던 것도 이제 같이 보내드리고 어머님들이 항상 수업 끝나면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게 학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제 수업 시간표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1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초등 시간표예요. 그래서 3시부터 7시까지 총 4시간짜리이고 초등학생들만 사실 등원이 가능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제 2부와 3부에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중고등 시간을 조금 나눠놔서 중등은 대부분 2학년 때, 고등은 대부분 3학년 때 좀 이렇게 수업 시간을 좀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한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당 정원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명이 뭐 학년이나 배우는 진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는 이렇게 한 달에 8번 수업하는 거 기준으로 초등 51만 원, 그다음에 고등은 64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신규 위생을 받을 때 그냥 막 다 받지 않고 입학 테스트를 항상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보는 게 합격, 불합격을 가르려는 게 절대 아니고 반배 정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별 맞춤이라는 거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학생에게 어떤 걸 수업해줘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입학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정별로 되어 있어요. 뭐 중학교 1학년 1학기 아니면 뭐 수학 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한 과정의 시험을 보고 그 과정에 대한 결과 상담을 먼저 학생과 먼저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생과 먼저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이제 어머님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적합한 성향이 잘 맞을 만한 반으로 배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도 알아요. 수학학원의 입학 테스트가 쉽지 않죠. 많이 어렵게 돼요. 저도 그게 되게 많이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강사 시절에서도. 그게 학원 입장에서는 입학 테스트가 되게 어려우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학원을 보냈는데 다른 학원 입학 테스트 받는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는 그래도 많이 되게 엄청 풀만하게 많이 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입학 테스트 가지고 겁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생각엔 학생을 파악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막 엄청 어려워갖고 막 20점, 30점 이러면 파악이 전혀 되질 않죠. 그래서 보통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 보면 점수가 그래도 한 70점, 80점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풀이 과정들도 당연히 충분히 볼 수 있고 내가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학생이 어떤 하나의 과정을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취도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느 방학을 앞두거나 할 때 이 입학 테스트로 그냥 전범위 그 과정 테스트를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름방학 전이다. 근데 어떤 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뭐 고등학교 2학년 것까지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남았던 선행들 뭐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수학 상하, 수학 1, 2 이것들을 방학 전에 한번 쭉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시간에 이렇게 불리면서 방학 때 어떤 걸 더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항상 그런 식으로 성취도 체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력을 정확하게 좀 더 알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을 위해서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입학이 아니라도 저는 정말 이렇게 실력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궁금해 하시다. 어떤 상태이고 어떤 걸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같이 제가 드린 입학 테스트 신청서를 좀 작성해서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좀 연락을 드려서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엄청 강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풀만하고 학생의 실력을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학원을 다니더라도 이 정도의 지금 성취도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에 지표로 좀 더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설명회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열심히 많이 공부하니까 응원과 좀 칭찬과 격려로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정말 그런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못한 거는 단호하게 혼내기도 하지만 잘한 거는 칭찬과 격려를 되게 많이 해줘야 합니다. 이게 학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지 극대화가 되니까 너무 좀 날카로운 잣대로 아이들의 99개 잘했는데 하나 못했다고 혼내지 마시고 잘한 거에 위주로 많이 좀 더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긴 설명에 참석해 주셨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영호였습니다.